변숙의 호락호락한 세계사 제23편 여름 바캉스 특집입니다. 대항해 시대의 서막 포르투갈의 도전 시작합니다. 여러분 포르투갈 그러면 어떤 걸 알고 계세요? 뭐에 대해서? 보통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호날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포르투갈에 대해서, 그들의 도전에 대해서 조금 더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포르투갈은 이렇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포르투갈은 포르투스와 칼레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포르투스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항구라는 뜻이고요. 칼레라는 뜻은 서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항구죠. 그리고 그 나라의 이런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국기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포르투갈 국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포르투갈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색깔이 보면 초록색과 붉은색이 2대3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초록색 같은 경우는 이 포르투갈의 어떤 대항해 시대를 위한 어떤 희망, 꿈 이런 걸 상징하고요. 거기에 흘렸던 어떤 희생, 피가 바로 이 붉은색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기에 보면 그 동그란 게 나와 있죠. 이 동그란 게 뭘까요? 지구의입니다. 지구의. 그러니까 지구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혼천의라고 합니다. 천문을 관측하는. 바로 이 항해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어떤 로고 같은 게 있죠. 이거 방패 같은 게 보이시죠? 이 바깥에 붉은 테두리 안에 보면은 7개의 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슬람인들을 정복할 때 이 7개 성을 빼앗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을 몰아낼 때 활약했던 5명의 포르투갈의 국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란색 안에 보면은 흰색 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흔적을, 그 상처, 그 부위를 우리가 말하겠죠. 다시 말해서 십자군의 정신으로, 기독교의 정신으로 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었던 이 포르투갈의 정체성이 이 국기에 녹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포르투갈인들의 자부심이죠. 자, 그러면 이 포르투갈 15세기 때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종종 하죠. 포르투갈의 위기는 포르투갈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가 닥쳤을까요? 바로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을 때 1453년에 국가적인 대위기가 들어닥쳤습니다. 여러분 오스만 제국이 믿고 있는 종교는 뭐예요? 이슬람이죠. 예, 바로 이슬람 세력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한 겁니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한 거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은 오늘날의 어떤 도시에 해당합니까? 터키에 가만 있습니다. 이스탄불이죠. 자, 그러면 이스탄불 어디에 있습니까? 저 위에 보이시죠? 콘스탄티노플 보이십니까? 자, 이 지역을 바로 이슬람 제국, 오스만 제국이 함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실크로드의 맥이 끊겨버린 거예요.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다 차지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포르투갈의 위치는 여기에서는 지도상에 나와 있지도 않죠. 왜냐하면 유럽의 변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용로가 차단되었음으로 인해 가지고 포르투갈은 위기 중에 대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자, 포르투갈한테는 3가지 과제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과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르투갈의 3가지 과제를 해결해야만 이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과제, 바로 향신료를 찾는 겁니다. 이 무역로가 차단됨으로 인해서 가장 유럽인들이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향신료를 제값에 받지 못하는 거죠. 아주 고가에 거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비싼 향신료를 사느니 아예 이 후추 종자를 내가 재배해가지고, 우리가 고려시대 때도 그런 게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문희점이 있었죠. 모카 씨를 심어가지고 우리가 모카 재배에 성공을 했잖아요. 의복에 큰 변화를 꾀했던 인물이 바로 문희점이었습니다. 그러면 후추 종자를 우리가 아시아에서 가져와가지고 유럽에서 후추 재배를 성공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배에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기후가 달랐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향신료를 구입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유럽인들은 왜 이 향신료에 목매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후추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후추 없이 살 수 있죠? 네. 저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인들은 후추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김치 없이 살 수 없는 거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육류를 짠 소금에 굉장히 오랫동안 절여 놓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먹기에는 너무나 맛이 없다는 거죠. 짠맛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맛을, 자, 풍미를 더해주는 후추를 뿌리는 순간, 자, 인간은 이 맛의 욕망에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 향신료 3종 세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일 첫 번째 향신료, 후추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알갱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맛을 더 풍미 있게 만들어주고 또 고기, 육류의 보존기간을 더 늘려주죠. 이 후추 알갱이 한 알이 조금 거짓말을 조금 더 보태어가지고 진주 한 알의 가격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자, 두 번째 클로브죠. 그러니까 정향이라고 합니다. 이 정향, 이 클로브의 맛은 어떤 맛인고 하니 자, 맵고 쌉싸름한 맛인데 혹시 여러분 은단 들어보셨습니까? 은단. 우리가 보통 금연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은단금을 많이 씹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클로브는 못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말로. 모양이 못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향신료 중에서 유일하게 나무의 꽃봉오리에서 이 정향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향신료 중에 가장 고가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육두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신료 중에 향신료죠. 이 향신료 중에 이 육두구 같은 경우는 소고기 요리에는 육두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육두구 1kg 값이 바로 소 한 마리 값입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먹으려고 이 육두구를 사는데요. 이 소 한 마리 값이 1kg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두구를 뺏기 위해 가지고 네덜란드하고 또 포르투갈이 싸우게 됐습니다. 이 육두구의 원산지가 그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말라카 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향신료는 왜 고가에 거래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세 단계를 거쳐야 됐기 때문이었죠. 자, 향신료의 원산지가 여기 있는 말라카 제도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도 고아에 있는 인도 상인들에 의해서 첫 번째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누구? 바로 이슬람 상인에 의해서 거래가 되죠. 그리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상인, 베니스 상인에 의해서 유럽인들 밥상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굉장히 많이 붙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향신료를 직거래로 값싸게 가져올 수 있을까? 모든 유럽인들의 생각이 거기에 꽂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포르투갈인들의 두 번째 과제, 황금을 찾아서입니다. 여러분, 이 향신료를 거래할 때 가치 교환 수단이 되는 게 있죠. 이게 바로 황금이었다는 거죠. 각국의 화폐가 다 달랐기 때문에 공통화폐가 필요했는데 달러가 아니고 뭐였다? 황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황금이 가장 많이 묻혀있는 곳이 어딜까요? 남미나 어디? 아프리카 쪽이었다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보면 우리가 황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황금에 대한 유럽인들의 욕망을 자극했던 책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10편인가요? 그 스카이캐슬을 찾아서 떠난 그 두 탐험가의 이야기에서 이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를 적었던 이 동방견문록에는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그 섬에는 어디서나 금이 넘쳐나고 고갈되지 않는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몽골의 쿠블라이 칸이 두 번이나 그 섬을 침략하려다 실패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르코 폴로는 또 이런 말도 했었죠. 동방에 가면 황금의 나라 뭐가 있다? 지팡구가 있다. 지팡구가 어디예요? 재팬, 일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은 뭐예요? 황금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떠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럽인들의 어떤 항해 욕구, 신학로 개척의 욕구를 더욱더 자극했던 책이 바로 이 동방견문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이 가톨릭 왕국을 찾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도 아주 독실한 카톨릭 국가 두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바로 포르투갈과 어디예요? 에스파냐죠. 바로 이 포르투갈이
그 동맹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 가톨릭 왕국을 찾아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여러분요, 여기가 바로 이베리아 반도죠.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에 포르투갈과 바로 스페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피레네 산맥이 있고요. 이게 굉장히 어떤 유럽 본토하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피레네 산맥 때문에. 그런데 이 지역은 예전에 켈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카르타고에 의해서 한니발 들어보셨죠? 이 카르타고의 식민지가 바로 이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니발이 누구한테 무너졌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래서 이 지역은 로마의 차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자, 또 그 이전에는 스고트, 게르만족에 의해서 스고트의 차지가 되고요. 이 당시에는 8세기부터 이슬람 세력이 이 지역에 또 그 발을 디디고 있었죠. 그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것. 여기 있는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게 바로 유럽인들의 염원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레콩키스트라고 합니다. 레콩키스타. 바로 이 8세기 때부터 15세기, 1492년이 되겠죠.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 자, 가톨릭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벌였던 국토 회복 운동, 재정복 운동을 우리는 레콩키스트라고 합니다. 1492년 누가 생각납니까? 콜럼부스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콜럼부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바로 레콩키스타가 끝날 때쯤이었죠.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한 어떤 반감, 적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바로 1492년 15세기 때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포르투갈이 십자군이 세운 나라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이 아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 십자군 운동 그러면 중세 때 200년간에 걸친 대표적인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의 어떤 싸움, 전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역시 이베리아 반도에서도 이 레콩키스타,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운동이 벌어졌다는 거죠. 십자군 운동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 아폰스 1세라는 사람이 십자군으로 이 지역에 와가지고 나중에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이 지역에다가 포르투갈 왕국을 건국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이 기독교입니다.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에 저항하면서 세워졌던 나라입니다. 이교도에 저항하면서 세워졌던 나라. 그래서 이 나라는 이 이슬람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 아시아에 있던 또 하나의 가톨릭 세력과 연합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바로 프레스트 존이라는 거죠. 이 프레스트 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제 요한으로 번역되는데요.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어느 곳에 이 프레스트 존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인들이. 그래서 이 프레스트 존과 만약에 손만 잡는다면 자, 우리의 그 행복을 가로막는 이 이슬람 세력, 이교도들을 정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유럽인들은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떠난 겁니다. 자, 그래서 위기 극복에 앞장선 이 포르투갈의 도전자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항해 왕자 엔리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엔리크 그러면 어떤 포르투갈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 그러면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존경합니다. 이순신 장군 그러면 다 존경하고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세종대왕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포르투갈의 엔리크, 항해 왕자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엔리크가 바로 이 포르투갈 대항해 시대에 서막을 연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엔리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엔히크 또는 엘리케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국 이름으로는 헨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로 아버지 주왕 1세와 그러니까 영국의 랭카스트 가문의 귀족 아가씨였죠. 그러니까 필리파 사이에서 태어났던 인물입니다.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영특했습니다. 엄마가 영국 출신이라서 굉장히 교육을 잘했어요. 아주 아름답게 아주 성장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이 엘리케는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세우타를 점령을 합니다. 여러분, 세우타가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 있죠. 바로 모로코 최북단에 있습니다. 혹시 이 해협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해협만 건너면 바로 스페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을 건너와가지고 이 북아프리카 지역, 세우타 지역을 점령했던 인물이 바로 엔리크였죠.
그래서 앞으로 아프리카 탐험의 어떤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세우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 주왕 1세의 신임을 얻게 된 거죠. 우리 아들 잘하네. 그러면 너한테 좀 더 많은 권한을 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주왕 1세가 1420년에 바로 이 앵니크를 그리스도 기사단 단장에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기사단 그러면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하셨죠, 그죠? 혹시 그럼 템플 기사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다빈치 코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템플 기사단이 나오고요. 이 템플 기사단은 십자군 원정 중에 만들어진 기사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리품과 그 영지를 획득해가 굉장히 많은 부와 권력을 쌓았죠. 그래서 여기에 위협을 느꼈던 이 프랑스의 필립 4세와 교황에 의해 가지고 이 템플 기사단은 해체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해체되지 않았던 지역이 바로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이 포르투갈에서 이름만 바꾸어서 그리스도 기사단으로 다시 재탄생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단장에 바로 앵니크가 임명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포르투갈의 대통령이 바로 그리스도 기사단의 단장을 지금 현재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체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기사단의 그리스도 기사단 단장에 임명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바로 이 기사단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해상 탐험에 투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 기사단은 중세 때 타던 말을 대신 이제는 뭐를 타기 시작했습니까?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은 그 배가 있는데요. 그 돛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기사단의 엠블럼, 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기사단의 로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사단 소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에 일주를 했던 인물 누구였습니까? 필리핀 세부에서 막탄섬에서 죽었던 인물. 마젤란이죠. 마젤란도 그리스도 기사단 단원이었습니다. 바스쿠 다가마,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인물도 바로 그리스도 기사단 단원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기사단 단원들이 바로 말을 버리고 배를 탔던 것이었죠. 자, 세상의 끝이라고 불린 포르투갈에 두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땅끝마을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에도 땅끝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곳은 호카곳이라는 곳이고요. 또 한 곳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바로 사그레스라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파도가 예사롭지가 않죠. 오늘 앞서 이 박순애 그 대표님께서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어떤 서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양양이 떠오르는 서핑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포르투갈이 바로 이 서핑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자렛이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보통 파도가 뭐 몇십 미터나 됩니다. 역시 사그레스, 이곳에서 앵니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위에서 항공 촬영한 곳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앵니크는 해양연구소를 만들어냅니다. 남들이 육지에 대륙에 집중할 때 이 앵니크는 어디에 집중을 했습니까? 바다에 집중을 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육지로만 바라볼 때 이 앵니크는 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앵니크가 이곳에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죠. 해양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바다로 탐험을 떠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배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최적의 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요,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도 제작자들 다 모아냅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도 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천문학자도 양성 프로그램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해 도구도 만들어내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안 만들어내는 게 없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 그 미 항공 우주국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나사가 생각나죠. 오늘날에는 우주 탐사를 하기 위해서 이 나사에서 뭐를 만들어냅니까? 우주 탐사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주 개발에 앞장서죠. 그런데 당시 15세기 때는 바로 이 사그레스에 있던 해양연구소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는 겁니다.
나사에서 우주 탐사선을 만들었다면 이 사그레스에 있는 해양연구소에서는 뭐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케르벨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케르벨선 이전에는 갤리선이 있었습니다. 이 갤리선은 사람의 노동력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리고 맞바람이 불면은 방향을 도대체 잡아내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 케르벨선 같은 경우는 맞바람에도 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속도도 빨랐습니다. 물 속에 잠기는 부위가 얕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대항해에는 가장 적합한 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케르벨선이 바로 사그레스에 있던 해양연구소에서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케르벨선을 타고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양제국의 시작이 되는 거죠. 위기가 기회로 탈바꿈한 순간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주자입니다. 질 이아네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 질 이아네스는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저는 어떤 탐험가보다도 이 사람에 대해서 크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럽인들한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미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었죠. 예전에는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네모나다고 생각했죠. 자, 지구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보자도르 곳입니다. 보자도르 곳. 이름이 굉장히 힘들죠. 자, 그러면 이 보자도르 곳 이북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을까? 유럽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이 보자도르 곳 이북으로 가면은, 이남으로 가면은 뭐가 있다? 바로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는 바닷물도 부글부글 끓는다고 했습니다. 이곳만 통과하면은 태양빛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피부가 다 까매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자, 지구 끝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유럽인들, 사람들을 지배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뚫고 통과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질 이아네스였다는 거죠. 자, 질 이아네스가 보자도르 곳을 통과했을 때 몇 번을 실패했을까요? 14번을 실패했습니다. 14번을 도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5번째 마침내 이 보자도르 곳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로 다시 돌아왔죠. 드디어 괴물이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곳에는 낭떠러지가 없다는 게 밝혀졌죠. 얼굴이 까맣게 타지 않는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도끼질 몇 번 합니까? 10번의 마지노선이죠. 이 사람은 14번을 했다는 거죠. 아니죠. 15번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 불굴의 의지가 포르투갈 대항해 시대에 서막을 여는데 큰 일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무지와 미신의 공포를 깬 보자도르 곳 정복 이후에 이제 유럽 변방의 작은 나라 포르투갈은 세상의 바다를 지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자 바르톨로메 디아스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자, 이 바르톨로메 디아스는 어디를 정복했을까요? 이제 보자도르 곳은 더 이상 유럽인들한테, 포르투갈인들한테 무섭지 않았습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죠. 마침내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이곳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서 굉장히 멀리 내려왔죠. 이 사람이 바로 바르톨로메 디아스였습니다. 이곳까지 내려왔을 때 폭풍우가 굉장히 몰아쳤어요. 풍랑이 굉장히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폭풍의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이런 말 있죠. 희망봉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순간 이 포르투갈의 항해자들한테 이곳은 희망봉이 됩니다. 인도로 가는 희망의 종착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곳이 바로 희망봉이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바스코 다가마가 그 마지막 정점을 찍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희망봉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 희망봉까지는 누구의 안내를 받았을까요? 다가마가? 바로 바르톨로메 디아스의 안내를 받아서 이 희망봉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이 사람이 또 대단한 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왔으면 계속 남쪽으로 갈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 루틴대로. 근데 이 사람은 그 방향을 반대로 다시 꺾었다는 거죠. 그게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아프리카 동해안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몬바사에서 도선사를 만나서 길 안내를 받죠. 바로 인도로 가는 그 항로를 안내받습니다. 캘리컷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자, 캘리컷에 도착하는 그 바스코 다가마 일행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한 2년여에 걸친 항해였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바다에 있으라 그러면 바다에 있을 수 있어요? 혹시 해군으로 복무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2달 동안 보통 해군으로 복무하면 2달 동안 배 위에 또 이렇게 있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답답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2년 동안 배 위에 한번 있어 보십시오. 죽을 지경이었죠. 자, 그런데 그 상황을 극복했던 인물들이 바로 바스코 다가마의 일행이었다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항해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였을까요?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캘리컷에 도착했을 때 자랑스럽게 포르투갈에서 최신상 명품을 내놓았습니다. 뭐를 내놓았을까요? 바로 옷감하고 그리고 구리로 만든 세숫대야 같은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도 캘리컷의 영주가 콧방귀를 낍니다. 이런 거 아시죠? 뭐 이런 걸 가면서 자, 본청 만차하죠. 바로 굉장히 허름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보다 더 뛰어난 물품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은 이슬람 상인들이 벌써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명품들이 전부 다 인도 캘리컷에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리로 만든 세숫대야라든지 옷감을 내놓았으니까 굉장히 콧방귀를 낄만 하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군대를 같이 이끌고 2차 항해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와서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이슬람 상인과 그리고 그들의 무역에 반대하는 인도인들을 진압하고 이 지역을 포르투갈의 땅으로 만들어버리죠. 바로 2차 항해는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랑의 위기가 가져든 뜻밖의 발견,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브라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남미에서 유일하게 사용하는 국가인 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포르투갈이 이 지역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르투갈이 어떻게 해서 이 브라질로 가는 항로를 발견했을까요? 바로 풍랑이 안내해 주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카브랄이라는 사람입니다. 벌써 이 인도 항로는 발견되었기 때문에 인도 쪽으로 가가지고 꾸준하게 이 향신료 무역에 앞장서기 위해서 이렇게 희망봉 쪽으로 내려오는 쯤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야, 해도를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도를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뭐가 발견된 겁니까? 브라질이 발견된 겁니다. 이 브라질 지역에 살았던 그 아메리카 인디오들한테는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보통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항로를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탈했던 항로가 뜻밖의 여러분한테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카브랄의 브라질 발견이 그게 아니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15세기, 16세기 포르투갈은 세상의 바다를 지배를 했습니다. 바로 대서양과 인도양을 지배를 했죠. 그리고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은 상업도시 베니치아를 대신했습니다. 전 세계의 무역 거점이 바로 포르투갈 리스본이 된 거죠. 지금까지 저는 대항해 시대의 서막 포르투갈의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어떤 콘스탄티노플 점령으로 인한 무역로 차단이 포르투갈한테 위기를 가져다 주었고요. 근데 이 포르투갈인들은 담대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한 여러 도전자들이 있었죠. 자, 대항해 시대의 상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놓았는데요. 바로 제로니무스 수도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어서 포르투갈을 여행을 한다면 반드시 이 수도원에 들릴 것입니다. 포르투갈에 몇 안 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당시 주왕 1세라는 포르투갈 국왕이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해 성공 기념으로 만들었던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이 굉장히 거대해 보이죠? 이 수도원을 만드는데 자그마치 17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도원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이 남자 바스코 다가마가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바스코 다가마가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기도를 하고 있죠.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 기사단 단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묻혀 있는 이 관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마누엘 1세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엘 1세가 이 수도원을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배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밧줄이 보입니다. 십자가도 보이고요. 혼천어이도 보입니다. 바로 항해를 떠났던 그런 포르투갈인들의 어떤 기상이 엿보이는 조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르투갈 특유의 양식, 마누엘 양식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바스코 다가마, 이 남자는 바로 이 길도 없는 이곳을 떠났던 남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좀 전에 그렇게 말을 했죠. 모든 사람들이 육지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포르투갈인들은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 위에 길을 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신항로 개척가들이었죠. 그리고 도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을 때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용기와 도전이 오늘날의 세계사를 바꿔놓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의 용기와 그런 도전 정신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런 용기를 끌어내는 마중물, 저는 이것으로 봤습니다. 이 한마디, 그까짓 것. 그까짓 것 한번 해보면 되지 뭐. 그게 뭐가 두려워?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큰 도전에 직면할 때 이 한마디를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바로 그 한마디는 그까짓 것, 그 힘이었습니다. 자, 그까짓 것 강의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